자,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석을 하고 들어도 뭔가 기분 좋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네. 끝까지 오늘 우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합니다. 네. 미스터 파월입니다. 원래 2번 올릴까봐 걱정했었는데, 맞아요. 예, 3번 금리 인하 변함없다. 역시 사람은 기대가 적어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비둘기 파월이 돌아왔다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를 하면서 시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안감이나 우려를 확실하게 좀 덜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훈풍들이 많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제 문제는 오늘의 이 훈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대비해야 되는 변수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 우리의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딱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모든 게 약간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 이 행복을 우리가 즐겨야 되는 것인가. 계속 좌절만 하다가 우리가 너무 좋은 걸 그동안 주니까. 너무 당했어가지고. 그렇죠. 네. 좀 굉장히 경계도가 나름 쓸데없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답부터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자, 손효로 팀장님께서는요. 자, 지금 FOMC에 환호했습니다. 이거 즐겨도 된다? 아니다. 조심해야 된다. 즐긴다니 무슨 말인가? 이 전문가란 타이틀을 달고 즐겨도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하지만 수급이랑 주가 추이를 봤을 때는 충분히 좀 투자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떤 기준금리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분들께서 저가 매수를 넣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께서 어떤 불확실성 제거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어떤 트리거가 되어주었고 어떤 국내 같은 경우는 저PBR 정책에다가 삼성전자, 엔비디아, 마이크론의 호실적인 겹치가 되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몰린 겁니다.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릴 리스크 중 하나는 전기전자랑 반도체 수급이 많이 좀 몰렸다는 점 하나고요. 예.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삼성전자가 극심하게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SK하이닉스가 키를 맞춰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키를 맞춰주는 부분들이고 우리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셨던 2차 전지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는 들어왔기 때문에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확인을 하더라도 2차 전지, 뭐 포스코 그룹주나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에 상관없이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있죠.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뭐 코스피 제약이나 그다음 코스닥의 바이오 쪽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투자를 가능해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금리 인하가 실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투자분들께서 나의 본 자금으로만 투자하시면 되시는데 신용을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용을 쓰신 분들은 공매도 재개 타이밍이나 어떤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떤 피로도에 나의 수익이 좀 둔화될 때 그때만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올해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이 있을 건데 그거에 네. 대해서 장황하게 말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체크만 해두시면 되시고 얼마든지 투자 전략을 바꿀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확실히 팀장님을 좀 스페셜하게 모시다 보니까 팀장님이 포맷을 이해를 못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짧게 지금 뭔가 치료도 yes, 되냐 안 no, 되냐. no. 예, 제가 너무 질문을 난해하게 했던 것 확실하게 같습니다.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 김근우 전문가께는 완전 확실하게 네. 즐기자 즐기지 말자. 큰일 났습니다. 저는 한 번에 대답을 해야겠네요. 네. 저는 일단은 즐겨도 된다로 답변을 드리고 네. 추가 설명을 이제 좀 드리면서 네.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좀 도움될 만한 내용을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료 몇 가지 준비했는데 한번 PPT 보면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제가 기사 내용 하나를 좀 발췌했습니다. FOMC 오늘 아무래도 이 경제방송에서 아마 하루 종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이거 전체를 해설하기는 좀 그렇고 요점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파월 의장이 첫 번째로 강조한 내용은 이 범피입니다. 이 단어가 울퉁불퉁이라는 범피? 건데 왜 파월 의장이 이런 말 되게 자주 쓰잖아요. 이런 겁니다. 파월 의장의 의도는 지금 자
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동안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시장에 좀 옹호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금리 인하가 3번이 아니고 2번으로 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울퉁불퉁이라는 이야기로 좀 해소를 한 겁니다. 가는 길이 좀 울퉁불퉁하더라도 우리는 결과치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 점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 미 증시도 우리 증시도 좀 좋은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면 이제 두 번째 요점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가운데 부분에 있는 양적 긴축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지금 양적 긴축 중이잖아요. 네,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양적 긴축 속도에 따라서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좀 좌지우지 됩니다. 긴축을 조금 땡기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좀 마르기도 하고 좀 풀어주면은 주식시장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 양적 긴축 속도를 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앞으로 좀 더 공급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파월 의장의 일단 의견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속도 조절 같은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이제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런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점도표를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번 FOMC는요. 우리가 지금 뉴스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소식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쵸. 하지만 사실 점도표 보면은 매파적인 사람의 의견을 바꾼 건 없어요. 비둘기파인 사람들이 네. 이제 이동을 한 거죠. 3번으로 확실히 하자, 금리 인하를. 왜냐하면 중간가치 지금 4.6 나오잖아요. 지금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값 4.6으로 유지하자 정도로 이제 통일이 된 것이지.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이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 게 좀 많을 겁니다. 이런 점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유가입니다. 제가 사실 너무 좋은 분위기에 초치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제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뭐냐면 이제 유가가 사실은 지금 오늘은 좀 꺾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치고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상관관계에 있는 게 이제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가 좀 따라 올라오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4.5 정도, 요 정도 구간은 괜찮은데 만약에 뭐 80달러 위로 가서 90달러 막 이렇게까지 치솟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이 금리에 대한 전망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우리가 좀 참고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즐겨도 됩니다. 하지만 유의사항 정도는 체크하고 가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우선은, 즐기자. 근데 그걸 너무 또 완전히 뭐 허리띠를 다 풀어버리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거기에다가 항상 뭐 언급이 나왔던 이거 두 개 안 가면 간다라는 제약바이오까지 셋 다 이렇게 움직여버리니까 차라리 어떤 거 하나만 움직이면 그걸 다 공략하고 말겠는데 싹 다 움직여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자, 과연 두 분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쪽에 지금은 힘을 좀 줘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젠 길게 얘기해도 돼요. 꼭 하나를 골라야 됩니까? 아닙니다.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야 그렇죠. 되는지에 네. 대해서 네, 좀 제가 힌트를 그 주시면. 자금 묶이는 공백 없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섹터는 반도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고 세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어제 오늘 정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서러울 정도로 그들의 리그가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HM 관련해서 굉장히 좀 모멘텀 갖고 있죠. 가장 전방 기업이라 볼 수 있는 엔비디아가 든든하게 끌어주고 있고
물론 시가총액이랑 거래대금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앞서 있지만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보다 사이클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기준점을 씁니다. 근데 그러던 마이크론이 정말 깜짝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다 훈풍을 넣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젠슨왕 CEO가 삼성전자의 HM을 테스트를 하면서 홍간이 이제 찌라시라고 하죠. 뉴스는 승인을 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통 SK하이닉스 관련해서는 HBM이 너무나도 인기를 끌고 있죠. HBM2 시절에는 이미 엔비디아가 호평을 했고 HBM3 또한 엔비디아로부터 이제 단일 공급 계획이 꾸준히 나올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3년간 HM이 이미 좀 다 팔렸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증설을 진행을 하겠다는 발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캐파가 증가되면서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고요. 그런 수급 이미 나왔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정말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주식장 보면서 이 기관이 삼성전자를 900억을 하루 만에 사는 걸 처음 봤습니다. 물론 이례적이죠. 오늘 좀 단기적인 차익이 나왔죠. 그러면서 단기적인 차익만 나온 게 아니고 SK하이닉스로 물 흐르듯이 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사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플러스 5%,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8% 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간에 이 두 기업을 전방 기업을 둔 기업들이 이제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안 간 게 아닙니다. 뭐 PSK홀딩스나 뭐 원익 IPS나 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의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를 매매한 다음엔 제약바이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 상황이 어려울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들 모르게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실적이 나오는 뭐 한미아품이나 유한양행이나 종근당 이런 종목들이 제약바이오를 끌어주는 가운데 AACR, 미국 아마케랑 6월달에 종양학회 이런 데서 우리나라 기술개발 기업들이 파이프를 발표했을 때 이게 파이프라는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드는데요? 가 아니라 정말 기술력이 좋다. 그 다음에 다양한 매출 이제 전방 대형 제약사들이 공급 계약이 나올 것 같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 투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만큼이나 좋아하시는 섹터 2차 전지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를 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릴 수 있다. 실적 기저 효과가 보이는구나. 정확한 실적 기저 타이밍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는 기업들은 2분기에도 바닥을 좀 빠르게 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3월 달에도 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포트 읽어보면은 뭐 리튬이나 니켈,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견조하고 있고 완성셀, 전방 기업들의 이 양극재 공급 계약에 대한 재고를 축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개인 투자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못 드리겠죠. 하지만 이 2차 전지, 뭐 포스코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지주사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 해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 하신 분들은 뭐 장비 쪽이나 전고체 쪽 수급이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동반된 그런 쪽이 좀 좋아 보인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윤호 팀장께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위가 반도체, 2위 제약바이오, 3위가 2차 전지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순서에 맞게끔 포트폴리오 비중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이게 세 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 섞으셔도 되고 하나 픽하셔도 되고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그리고 이제 남이따에서 또 2차 전지 얘기는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차 전지 빼고 바이오도 사실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덜 얘기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이 엄청났잖아요. 슈퍼 서프라이징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이크론이 실적이 잘 나온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기존에 이제 좋다 그리고 실적 나온다 했던 얘기들이랑 마이크론은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 컨센 자체가 굉장히 낮게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실적이 잘 나와주니까 엄청나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시장의 기대가 낮았군요. 그렇죠. 시장의 네. 기대가 일단 낮았어요. 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어떤 지점을 봐야 되냐면 지금까지 좋다 하는 이 메모리 쪽은 다 HBM입니다. 근데 이 HBM이 좋은 거는 마이크론 지금 실적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이크론 이제 작년 실적에는 HBM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 내는 거는 D램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옛날 지금 전통 사업이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D램은 좋을 게 없는데 HBM 좋은 건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마이크론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앞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도 같이 좀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자료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래프 제가 준비했는데 이 그래프 뭐냐면 D램 평균 단가입니다. 뭐냐면 D램 가격 자체가 올라왔어요. 아, 올라가네요. 그래프 그렇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023년이 이제 바닥입니다. 지금 2024년 초입분데도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D램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을 하는 반도체 업체들은 당연히 매출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낸드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두 개입니다. D램이랑 낸드밖에 없고 D램 안에 이제 HBM이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어떤 흐름이었냐면 D램은 안 좋은데 그 안에 있던 HBM만 좋아서 그렇죠. HBM 밸류 체인에 묶이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한미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만 막 묶여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외에 있는 그러니까 HBM이라는 공정 자체가 이제 후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정이라든지 또는 전통 소부장은 어땠죠? 사실 아무 주목을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거는 D램 그리고 낸드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지점이고 D램 낸드가 상승했다라는 지점을 통해서 마이크론이 실적을 냈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죠?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이 이제 메모리입니다. 그렇죠. 예. 1위잖아요. 세계 1, 2위 다 차지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 사실 우리가 올해 초 그리고 작년 말에 막 올라갔던 CXL 또 뭐 뉴로모피 이거 많잖아요. AGI 반도체 이런 애들 특히 디자인하우스 이런 애들 보면요. 사실 실적 찍히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기대감이죠. 그렇죠. 다 네. 기대감이랑 또 엔비디아빨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접하는 전통적인 반도체 애들이랑은 좀 다른 애들이 많이 강했던 거고 그럼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될까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까지 못 갔던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출발하는 애들 많아요. 아까 팀장님 말씀해 주신 원익 IPS 같은 종목도 그렇고 또 뭐 오늘 막 동진 세미캠이 올라가잖아요. 뭐 이런 이제 전통적인 소부장주들 그리고 전공정 단에 있던 애들 얘네들이 D램 가격 상승과 맞물려서 앞으로 주가 상승을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모멘텀을 같이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HBM은 SK 하이닉스만 지금 수혜를 막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못 받았잖아요. 이런 측면이 강했었는데 이제 D램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아마 동반 상승하는 여력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좀 보시면서 하게 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못 간 애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우리 관심을 두면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반도체 쪽에서 신사업과 전통사업 중에서 지금은 전통사업 쪽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나온다라는 부분까지 김근우 전문가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주도주들 그리고 거기에 제약 바이오까지 붙여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봤었는데요. 자, 손여로 팀장께서는 세 가지 섹터를 동시에 그리고 김근우 전문가는 세 가지 다 괜찮지만 오늘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